진성그룹의 최고층 CEO 집무실이 위치한 70층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곳의 공기는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수많은 결정과 전략, 그리고 야망이 압축된 하나의 기체와도 같았다. 강하나는 그 공기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존재였다. 그녀의 발소리는 최고급 카펫이 모두 흡수해버렸고, 그녀의 존재감은 오직 그녀가 완벽하게 처리해낸 일의 결과로만 증명되었다. 그녀는 권지혁 대표의 비서였지만 사실상 그의 그림자나 다름없었다. 오늘 아침 그 긴장감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강하나는 새벽부터 출근해 권지혁 대표의 발표 자료 최종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숫자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그룹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마지막 오탈자를 확인하는 순간 등 뒤에서 경쾌하지만 어딘가 신경을 긁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비서님,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어요. 대표님, 성격에 벌써 수십 번은 더 보셨을 텐데. 유리진이었다. 유이사의 외동딸이자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실력 대신 화려한 명품으로 막아내는 전략기획팀의 대리. 그녀는 강하나의 책상 모서리에 가볍게 엉덩이를 걸치며 방금 막 네일아트를 받은 듯한 손톱으로 책상 위를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는 고요한 비서실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하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마지막 확인입니다. 대리님.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해야 하니까요. 유리진은 입술을 삐죽이며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아, 정말 피곤하게 사네. 그러니 맨날 그렇게 칙칙한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인생 좀 즐기라고요. 어차피 이런 건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대표님 공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하나의 실력과 성실함을 피곤하고 융통성 없는 것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강하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무시는 그녀에게 일상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최종 확인을 마친 강하나는 보고서를 출력하기 시작했다. 최고급 용지가 프린터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소리가 비서실을 채웠다. 수십 부의 보고서를 완벽하게 정돈하고 스테이플러로 찍는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바로 그때 유리진이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 무겁겠다. 제가 회의실까지 가져다 줄게요. 강 비서님은 대표님 커피나 챙겨드려요. 주총전에는 항상 예민하시잖아요. 강하나는 순간 망설였다. 유리진의 친절은 언제나 그 뒤에 불길한 의도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거절하는 것은 또 다른 트집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보고서 파일을 유리진에게 넘겼다. 유리진은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비서실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강하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권지혁 대표는 주주총회 발표 직전까지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강하나가 가져온 진한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마지막으로 발표 흐름을 점검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부분을 훑고 지나갔다. 강비서 최종 보고서 부수는 정확하게 확인했나, 네 대표님. 모든 참석 인원수와 예비 부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유리진 대리님 편으로 회의실에 전달했습니다. 권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하나의 일 처리를 신뢰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권지혁은 무대 위에서 진성그룹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와 논리 정연한 발표는 주주들을 압도했다. 분위기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문제가 터진 것은 올해의 실적과 내년도 예상 성장률을 발표하는 대목에서였다. 권지혁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내년도 예상 매출 성장률을 발표하는 순간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주주가 날카롭게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진성그룹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의 대표였다. 잠깐만요. 대표님,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배포된 보고서의 수치와 다릅니다. 보고서에는 내년도 예상 성장률이 1.5%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15%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5와 15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혹시 주주들을 기만하려는 의도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앞에 놓인 보고서를 펼쳤다. 그리고 그의 눈이 문제의 페이지에 머물렀을 때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분명히 소수점 하나가 교묘하게 찍혀 있었다. 15%가 1.5%로 둔갑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악의적인 위치에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숫자였다. 권지혁은 타고난 승부사였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배포된 보고서에 심각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는 15%가 맞습니다. 즉시 수정된 보고서를 다시 배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의 침착한 대응에 장내의 소란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이미 진성그룹의 신뢰도에는 보이지 않는 흠집이 생겨버렸다. 권지혁은 발표를 이어가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하나가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었다. 그녀는 소수점 하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비서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도된 사보타주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회의장을 빠르게 훑었다. 그의 시선은 발표를 돕기 위해 회의장 한쪽에 서 있던 비서실 직원들에게 향했다. 강하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유리진의 얼굴에는 아주 찰나였지만 감출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계획이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곤경에 빠진 상대를 향한 조소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권지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분노와 함께 냉철한 분석이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는 그의 노련한 대처로 가까스로 마무리되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유 이사는 보란듯이 강하나에게 다가와 호통을 쳤다. 강 비서,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해 그룹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그것은 딸을 보호하기 위한 명백한 연극이었다. 모든 시선이 강하나에게 쏠렸다. 그녀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유리진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말리는 척했다. 아빠 그만하세요. 강 비서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실수했나 보죠. 그녀의 위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강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침묵과 수능뿐이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녀에게 밝히는 동안 권지혁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유 이사의 쇼맨십에도, 유리진의 가식적인 연기에도, 그리고 강하나의 침묵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문제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1.5%라는 숫자. 아주 작지만 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숫자였다. 그는 이 숫자를 누가 왜 어떻게 바꾸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과 진성그룹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빛에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강하나는 정말로 이 일과 무관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 또한 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인 것일까? 한 줄기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뿌려졌다. 사무실에는 강하나 혼자 남아 엉망이 된 회의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의 일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그녀의 자존심과 전문성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그녀는 유리진이 범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보고서를 넘겨주던 순간에 그 미소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의 말은 그저 패배자의 변명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어두운 비서실에 홀로 앉아 있는 강하나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그 어떤 불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다.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조용히 재생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유리진이 강하나에게서 보고서를 받아들고 회의실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에 고정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모니터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주주총회 당일 아침 강하나가 유리진에게 보고서 뭉치를 건네는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리진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회의실로 바로 향하지 않고 잠시 복도 한가운데 있는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약 1분 남짓한 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권지혁은 영상을 정지시켰다. 증거는 없었지만 수많은 인수합병과 기업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강하나의 실수라는 공식적인 결론은 너무나 간단하고 편리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짜놓은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는 강하나가 책임을 지고 심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려했다. 대신 그는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그의 이 결정은 유 이사를 비롯한 몇몇 임원들을 긴장시켰다. 다음 날부터 권지혁은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실의 미묘한 권력 관계를 꿰뚫어 보았다. 유리진이 자신의 자잘한 업무 커피 주문이나 개인적인 물품 구매 같은 일 당연하다는 듯이 강하나에게 떠넘기는 장면을 목격했다. 유리진이 다가올 때마다 강하나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포착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그 둘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도 보았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그가 눈 감고 있던 일상적인 폭력이었다. 권지혁은 강하나의 진짜 능력을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해야만 했다. 마침 그에게는 완벽한 시험대가 있었다. 그는 최근 리스크가 큰 소규모 기술 기업과의 M&A를 고려하고 있었다. 전략기획팀이 제출한 공식 보고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일색인 것이 오히려 그의 의심을 샀다. 그는 인터폰으로 강하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강하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어제의 일로 인해 그녀는 언제 해고 통보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권지혁은 딱딱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가리켰다. 파일 표지에는 대외비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 비서 이 파일을 읽어보도록.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강하나는 말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우리 전략팀이 놓쳤을 만한 것, 이 M&A건의 잠재적인 약점과 숨겨진 리스크를 분석해서 보고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화는 우리 둘 사이에 없었던 일로 하지.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이자 비밀스러운 제안이었고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었다. 강하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에 인해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어렸다. 그녀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대표가 자신의 행정 능력이 아닌 분석 능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잊고 있던 열정이 짓밟렸던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 단순히 파일의 내용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방대한 시장 데이터와 경쟁사 동향, 심지어 해당 기술 기업 임원들의 개인적인 배경과 과거 논문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약점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섰다. 그녀는 그들이 부풀려진 실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교묘한 회계 처리 방식과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치명적인 특허 분쟁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권지혁의 전략팀이 완전히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다. 그녀는 밤새 찾아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녀의 보고서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 동이틀 무렵 그녀는 마침내 5장짜리 보고서를 완성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이 출근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강하나가 작성한 보고서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에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놀라움, 감탄, 그리고 이내 깊은 존중의 빛이 그의 눈에 서렸다.
보고서는 간결했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고 무자비할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이것은 평범한 비서가 쓸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가 아니었다. 최고의 전략가가 작성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깊이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이 보고서 한 장으로 권지혁은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첫째, 강하나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뛰어난 인재라는 것. 둘째, 이 정도의 분석력과 꼼꼼함을 가진 사람이 연례 주주총회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소수점 하나를 잘못 찍는 실수를 저지를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이제 문제는 그녀가 함정에 빠졌는가 아닌가가 아니었다. 문제는 누가 왜 그리고 이 부패의 고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가였다. 권지혁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집무실 창가에 섰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강하나에 대한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그녀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이 이런 재능 있는 직원을 어둠 속에 방치하고 고통받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보석을 발견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보석이 매우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비난과 조롱의 한가운데에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권지혁은 강하나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 그녀를 맞이하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거기에는 단순한 상사의 눈빛을 넘어선 동등한 파트너를 알아보는 듯한 강렬함과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 비서, 어젯밤 보고서는 아주 훌륭했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칭찬을 건넸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이제부터 자네는 내 비서 업무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지시하는 모든 특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거야. 공식적인 직함은 바뀌지 않겠지만 자네의 권한은 달라질 걸세. 강하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신뢰의 표현이자 동맹의 시작이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끌어당김으로써 그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강하나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권지혁 대표의 특별 프로젝트 담당자. 이것이 강하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이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여전히 비서였지만 비서실 내에서 그녀의 위치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대표의 허가 아래 그룹의 거의 모든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암묵적인 권한을 가졌다. 사무실의 공기가 변했다. 동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특히 유리진의 눈빛에는 의심과 짜증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CEO의 직접적인 지시였기에 그녀는 감히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하나는 권지혁의 보호가 강력한 방패라는 것을 알았지만 방패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검이 필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반격은 소란스럽거나 감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조용하고 꼼꼼하며 치명적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보와 지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수능의 껍질을 깨고 전사로서의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반격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유리진이었다. 강하나는 자신의 개인 기기에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생성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유리진의 모든 비행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정확한 시간,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온라인 쇼핑을 하는 화면 캡처,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대화 내용, 그리고 자신에게 퍼붓는 모욕적인 발언들을 스마트폰의 녹음 앱을 이용해 몰래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축적하는 과정이었다. 두 번째 전선은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했다. 바로 유 이사였다. 강하나는 권지혁이 지시한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과거의 프로젝트 제안서 재무 보고서 그리고 내부 감사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유 이사가 총괄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다. 항상 예산이 초과되었고 특정 하청업체들이 정식 입찰 과정 없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따내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회사들이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그 이면에 무언가 거대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음을 감지했다. 강하나는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어 그 하청업체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주주 명부를 분석하며 거미줄처럼 얽힌 소유 구조를 파헤쳐 나갔다. 며칠 밤을 새운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모든 연결고리의 종착점을 찾아냈다. 모든 유령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단 한 사람 바로 유 이사의 처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조직적인 횡령과 비리의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점 조작 사건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를 모욕하기 위한 것을 넘어 유 이사가 제출한 부풀려진 실적 보고서에서 권지혁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교란 작전이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CEO와 가까워진 강하나를 향한 유리진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강하나를 다시 한번 짓밟아 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유리진은 강하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그녀의 목표는 강하나가 권지혁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업 중이던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강하나는 과거의 강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러한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모든 중요 파일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고 있었고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만일을 대비해 키로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상태였다. 유리진이 의기양양하게 파일을 삭제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강하나가 이미 자신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강하나는 침착하게 백업된 파일을 복구했고 유리진의 파일 삭제 시도와 로그인 기록이 담긴 로그 파일을 자신의 비밀스러운 증거 목록에 추가했다. 이것은 그녀가 손에 쥔 최초의 디지털 증거이자 유리진의 악의를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이제 유리진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밤 강하나는 자신의 방에서 거대한 마인드맵을 그리고 있었다. 한쪽에는 유리진의 직장 내 비위 행위들이, 다른 한쪽에는 유이사의 횡령 혐의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동시에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아직 이 사실을 권지혁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그에게 보고할 때는 추측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가야만 했다.
그녀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재무총괄이사 CFO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앞에는 유 이사가 총괄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재무이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대표님, 이 부분을 보시죠. 해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을 수행했다는 회사는 업계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신생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가득했다. 이것은 권지혁이 찾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의 첫 조각이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유 이사의 부서에 거대한 부패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내부 감사팀을 신뢰할 수 없었다. 유 이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감사를 지시했다가는 증거가 인멸될 위험이 컸다. 그에게는 작지만 완전히 충성스러운 자신만의 팀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팀의 가장 적합한 인물은 단 한 명뿐이었다. 권지혁은 강하나를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비서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전략적 파트너로서 마주했다. 그는 현재 상황과 재무 보고서에서 발견한 거대한 자금 누수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 비서, 지금부터 자네는 공식적으로는 내 지시에 따라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질 걸세. 하지만 실제 임무는 달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와 함께 이 비밀 내부 감사를 진행하게 될 거야. 유 이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내야 해. 이건 위험한 임무가 될 수도 있어. 자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가 동참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강하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따르겠습니다. 대표님. 그 한마디로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권지혁의 집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세상이 잠든 시간 두 사람은 거대한 부패의 실체를 추적하는 비밀스러운 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스프레드시트를 분석하고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으며 앞으로의 전략을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권지혁은 강하나의 비범함에 연이어 감탄했다. 그녀는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패턴을 귀신같이 찾아냈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강하나 역시 권지혁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냉철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뜨거운 정의감을 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우애와 서로의 지성에 대한 깊은 존중이 그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때로는 밤샘 작업에 지쳐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미묘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하나는 지금이 바로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따로 수집해온 증거들을 꺼내놓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비밀리에 단독 조사를 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다. 그것은 월권 행위로 비칠 수 있었다. 그녀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 중 유리진의 파일 삭제 시도 기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우연한 발견으로 위장할 수 있는 증거였다. 그들은 유 이사가 결제한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서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하나는 마치 방금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잠시만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녀는 권지혁을 자신의 모니터 앞으로 불렀다. 주주총회가 있던 날의 서버 로그 기록입니다. 유리진 대리님의 IP 주소에서 제 업무용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삭제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는데 이 로그를 보니 명백히 고의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로그 기록은 권지혁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씨 일가의 악의를 증명하는 최초의 물리적 증거였다.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서 조작 일상적인 괴롭힘, 그리고 이제는 회사의 중요 자산인 파일에 대한 삭제 시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는 소수점 조작 사건이 단순히 강하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 이사의 비리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강하나의 우연한 발견은 그의 모든 의심에 확신이라는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권지혁은 서버 로그가 떠 있는 모니터와 강하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서는 넘어졌다. 그와 강하나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겼고 그들의 비공식적인 동맹은 이제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단단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그는 강하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잘했어, 강 비서. 아주 잘했어. 계속 파고들어. 모조리 다 찾아내. 이것은 강하나에게 필요한 공식적인 위임이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권지혁의 손에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이 들려 있었다. 유리진의 파일 삭제 시도를 담은 서버 로그. 그것은 단순한 심증이 아닌 명백한 물증이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성급한 복수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었다. 그는 강하나에게 유리진의 평소 근무 태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녀가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지각 근무지, 이탈 업무 태만 등의 자료들을 공식적인 성과 평가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행동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포장이었다.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는 오후 권지혁은 유 이사와 유리진을 동시에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유 이사는 중요한 안건이라도 있는 줄 알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유리진은 지루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비서로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강하나가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권력의 과시였다. 권지혁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서버 로그를 바로 꺼내드는 대신 강하나가 정리한 유리진의 성과 평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유리진의 상습적인 지각 놓쳐버린 마감일, 그리고 그것이 팀 전체의 성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들을 하나씩 열거했다. 유 이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변명했다. 허허 대표님. 젊은 친구들이 다소 집중력이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리진 역시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며 억울함을 큰 소리로 항의했다.
그들이 가장 오만하게 저항하던 바로 그 순간 권지혁은 테이블을 가로질러 서버로그가 인쇄된 종이 한 장을 차갑게 밀어보냈다. 이것은 집중력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회사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사보타주 시도입니다.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이자 사내 스파이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유리진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덫에 걸려들었다. 권지혁은 그들을 압박했다.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면 유리진은 단순한 해고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유 이사 역시 증거 은폐 시도의 공범으로 연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바로 해고하지 않았다. 해고는 유 이사를 순교자로 만들어 이사회 내 그의 파벌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대신 권지혁은 거래를 제안했다. 유리진이 지방 물류 창고 관리직으로 즉시 발령받는 것을 수락한다면 이 일을 조용히 덮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해고보다 더 잔인한 영혼을 파괴하는 좌천이자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유 이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딸을 법적 문제로부터 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치욕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평생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모욕감에 휩싸인 유리진이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간 후 권지혁은 차가운 시선을 유 이사에게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담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따님, 단속 잘하십시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사님 자신부터 잘 처신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선전포고였다. 집무실을 나온 유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딸 유리진을 마주했다. 부녀가 겪어야 하는 이 굴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 조용한 비서 강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분노와 원망은 이제 명확한 표적을 향하게 되었다. 그들은 강하나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권지혁에 숨겨진 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칼을 부러뜨리지 않는 한 자신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유 이사는 자신의 서재에서 은밀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골치 아픈 벌레가 한 마리 생겼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인물에게 조용히 말했다. 조용히 처리해주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우연한 사고처럼 보여야 해. 그의 눈빛에는 서늘한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반격은 더 이상 사무실 안에서의 암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하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훨씬 더 비열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었다. 첫 번째 폭풍이 지나가자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유리진이 지방으로 좌천된 후 비서실에는 불안한 평온이 찾아왔다. 며칠 동안은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하나는 잠시나마 승리감을 맛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유이사 같은 인물이 결코 이 정도의 굴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했고 자신의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어디에선가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도 강하나는 권지혁의 특별 프로젝트를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마침내 일을 마치고 텅 빈 건물을 나섰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하필이면 밤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어둠 속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튀어나왔다. 번호판조차 없는 그 오토바이는 인도로 돌진해 미친 듯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강하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그녀는 차가운 빗물이 고인 보도블록 위로 넘어지면서 손바닥과 무릎이 심하게 쓸렸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오토바이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잠시 멈춰섰다. 헬멧을 쓴 운전자의 머리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왔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강하나는 그 안에 담긴 차가운 사리를 분명히 느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오토바이는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강하나는 한동안 젖은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서류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녀는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에 휩싸였다. 다음 날 강하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다. 그녀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이 일로 권지혁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상처난 손바닥에 커다란 밴드를 붙이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권지혁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그녀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그리고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밴드를 놓치지 않았다. 권지혁은 즉시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모든 설명은 생략한 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그의 강렬하고 걱정스러운 시선 아래 강하나가 애써 쌓아 올렸던 평정심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어젯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권지혁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는 깊은 죄책감과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한 유 이사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유능한 파트너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매우 소중한 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늘부터 강 비서는 집으로 퇴근하지 않아. 강하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내가 소유한 펜트하우스가 있어. VIP들을 위해 마련해 둔 곳인데 보안이 철저하지. 자네는 당분간 거기서 지내게 될 거야. 내 개인적인 보호 아래서.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권지혁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경호팀을 호출해
24시간 강하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실용적인 조치인 동시에 매우 개인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적인 영역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인 것이다.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선이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그날 밤 강하나는 호화롭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펜트하우스에 서 있었다. 그곳은 안전했지만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처럼 느껴졌다. 권지혁은 그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직접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쓸린 손바닥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의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은 그녀가 방금 겪었던 폭력적인 경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밴드를 붙여준 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약속하지,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겠어. 그들의 동맹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넘어 공유된 위협과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으로 더욱 단단하게 묶이고 있었다. 안전한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강하나에게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완벽히 차단되었지만 권지혁과 단둘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비롯되는 미묘한 긴장감은 매 순간 그녀를 감쌌다. 자신을 향한 물리적인 공격은 그녀를 복종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더욱 강하게 불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다리다가는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될 뿐이었다. 이제는 먼저 공격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에 권지혁은 감탄과 함께 더 깊은 애정을 느꼈다. 펜트하우스는 그들의 안전한 작전 기지가 되었다. 그들은 외부의 방해 없이 오직 유 이사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강하나가 이전에 조사해둔 유령 회사들의 목록이 로드맵이 되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최고 경영자 권한을 총동원하여 결정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행의 고위층과 접촉하여 유 이사와 관련된 해외 계좌의 거래 기록을 비밀리에 입수했고 정보 보안팀의 충성스러운 직원을 통해 유 이사와 유령 회사들 사이에 오고 간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다. 강하나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 속에서 모든 돈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단 하나의 해외 계좌를 특정해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비자금 계좌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돈의 용도를 추적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비자금은 단순히 횡령한 돈을 숨기는 용도가 아니었다. 유 이사는 그 돈을 이용해 정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냈고 언론인들을 매수하여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비리 사건들을 덮어왔다. 부패의 규모는 그들이 처음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치열한 분석과 추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 또한 깊어지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어느 새벽 강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서 잠이 들었다. 서재로 들어온 권지혁은 잠든 그녀의 모습을 잠시 동안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평소의 냉철한 CEO의 모습과는 다른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긴 행동이었다. 또 어떤 날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회사 밖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자의 꿈과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 털어놓으며 그들의 영혼은 한층 더 가까워졌다. 비자금 계좌의 실체와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지금 그들에게는 마지막 결전을 위한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다. 그들은 다가오는 연례 주주총회를 최후의 심판 무대로 삼기로 결정했다. 모든 싸움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여론과 이사회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했다. 유 이사의 반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 권지혁은 유 이사의 파벌에 속하지 않은 원칙을 중시하는 몇몇 핵심 이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하나의 역할을 철저히 숨긴 채 자신이 발견한 비리 증거의 일부만을 그들에게 공개했다. 유 이사의 독단적인 경영과 그룹 전체에 끼치는 해악을 설명하며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설득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주주총회 당일 유 이사를 끌어내리기 위한 결정적인 우호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유 이사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보고서는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그를 지지하던 세력의 일부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주주총회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결전의 전날 밤 강하나와 권지혁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지막 폭풍 전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다. 권지혁이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다. 준비됐어. 강하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흔들림 없는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마지막 장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회 임원들의 굳은 표정, 주주들의 불안한 속삭임, 그리고 회의장 뒤편에 진을 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권지혁은 연단 위에서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오늘 강하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비서처럼 뒷자리에 앉는 대신 핵심 임원들 사이에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달라진 위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회의는 초반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대표이사 신임 투표 안건이 상정되자 유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권지혁의 리더십을 향해 맹렬하고 악의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지난 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1.5% 성장률 자료를 경영 실패의 증거로 다시 한번 들먹였고 권지혁이 추진하려 했던 신규 MA 건을 무모한 투자였다고 비난했다. 그의 연설은 권지혁을 무능하고 독단적인 리더로 몰아가기 위한 완벽한 각본이었다. 유 이사는 자신의 연설을 마치며 권지혁 대표의 해임과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의 선동적인 외침에 그와 뜻을 함께하는 이사들이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기자들은 이 완벽하게 연출된 기업 쿠데타의 현장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유 이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권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직접 변호하는 대신 의장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의장님, 신임 투표에 앞서 우리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비리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단숨에 장악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제 직속 내부 특별 프로젝트 팀의 팀장 강하나 실장에게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강하나 실장. 그가 그녀에게 부여한 새로운 직함이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하나에게로 향했다. 유 이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비서 따위를 내세워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냐는 듯한 비웃음이었다. 그것이 그가 저지른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강하나는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조금의 동요도 없이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억압받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차가운 심판을 집행하러 온 집행관처럼 보였다. 강하나는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차가운 데이터로 시작되었다. 첫 화면에는 1.5% 성장률 조작 사건의 전말이 떠올랐다. 유리진의 IP 주소에서 보고서 파일에 접근하고 숫자를 수정한 서버 로그 기록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다음으로 그녀는 진짜 목표인 유 이사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스크린에는 그가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복잡한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졌고 그 모든 회사의 소유주가 그의 처남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장내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강하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조작된 세금 계산서, 부풀려진 공사 비용, 그리고 진성그룹에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을 하나씩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그녀는 유 이사가 관리하던 해외 비자금 계좌의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그 돈이 정계와 언론계의 뇌물로 뿌려졌다는 증거까지 완벽하게 제시되었다. 증거는 너무나 방대하고 치밀했으며 명백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주주들, 기자들, 이사들 모두가 스크린과 하얗게 질려버린 유 이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것이 모두 조작이며 음모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이미 권지혁의 편에 서기로 한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즉각적인 조사와 그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곧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 회의장을 뒤덮었다. 회의장은 통제 불능의 혼돈에 빠져들었다. 의장은 필사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렸고 보안 요원들이 유 이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무너져 내리는 그의 모습을 담기 위해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하나는 연단 위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남자의 몰락을 어떤 희열도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심판이 내려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돈은 진성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일 뿐이었다. 유 이사의 비리 사건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대한민국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헤드라인은 연일 진성그룹 게이트로 도배되었고 관련 뉴스가 24시간 방송되었다. 그룹의 주가는 초반에 폭락했지만 권지혁이 보여준 단호한 내부 개혁 의지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신뢰를 보냈고 주가는 곧 안정을 되찾았다. 유 이사와 그의 핵심 측근들은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모든 것을 잃은 유리진 역시 주주총회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권지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룹 전체를 개혁하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그는 가장 먼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위원회를 설립했고 그 개혁 과정에 핵심 자문 역할에 강하나를 임명했다. 이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비서 직원이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비밀스럽게 일하지 않았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로서 회사를 재건해 나갔다. 직원들의 반응은 놀라움에서 시작해 곧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한때 그녀를 무시하거나 동정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통찰력과 결단력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폭풍의 첫 파도가 지나가고 권지혁과 강하나는 펜트하우스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그들은 TV 뉴스에서 자신들이 일으킨 변화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승리한 기나긴 싸움의 여파였다. 권지혁은 샴페인을 들고 와 그녀에게 잔을 건넸다. 우리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감사가 묻어 있었다. 강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를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그녀의 용기와 지성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직업적인 전투는 끝났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권지혁은 그녀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그가 아주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나 혹은 아주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자 찾던 장소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 그녀를 들인 것이다. 그는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왜 그녀여야만 하는지를 설명했다. 나는 당신의 지성을 존경하고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했소. 당신은 나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들었고 내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게 해주었지.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당신은 내게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오. 나는 당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가고 싶소.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강하나만이 담겨 있었다. 강하나 씨, 당신은 나의 회사를 구했고 나의 세상을 구했소. 이제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겠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의 프로포즈는 거만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하고 평등한 제안이었다. 강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으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준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약혼 소식은 유이사의 구속 소식만큼이나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한때 짓밟였던 비서가 어떻게 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하나를 직접 겪어본 진성그룹의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을 쟁취한 한 여왕의 대관식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부패로 얼룩졌던 회사는 정화되었고 그녀 자신 또한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진성그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강하나가 설계한 투명 경영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대중의 신뢰를 회복한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초인류 기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 찬란한 변화의 중심에는
강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니었다. 권지혁은 그녀만을 위한 직책인 그룹 전략 총괄실장 CSO 자리를 신설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권지혁의 집무실과 같은 층에 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종속된 공간이 아닌 그녀 자신의 독립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룹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수많은 임직원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회의는 언제나 명확한 데이터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후 권지혁과 강하나의 결혼식은 세간의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열렸다. 정재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본질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맹세하는 깊고 개인적인 서약의 자리였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강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자신감과 행복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닌 두 개의 거대한 세계가 만나 하나의 완벽한 우주를 이루는 것과 같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아침 강하나, 이제는 권하나로 더 자주 불리는 남편 권지혁과 함께 진성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섰다. 그들은 완벽한 파워 커플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보안 요원부터 신입사원, 그리고 고위 임원들까지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일사불란하고 장엄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인사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현이었다. 직원들은 단순히 대표이사의 아내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부패를 자신의 손으로 파헤치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으며 오직 실력과 용기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한 여성 리더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젊은 직원은 동료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저분이 바로 권하나 실장님이야. 우리 회사를 바꾸신 분이지.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회사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강하나는 그 수많은 존경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한때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그림자처럼 걷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위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고개 숙인 직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진성그룹은 안전하다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았다. 두 사람은 마침내 CEO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고 둘만의 공간이 되자 권지혁이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물었다. 기분이 어때? 권 실장.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강하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의 문은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 위로 조용히 닫혔다. 한때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던 유령 같은 비서에서 이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기까지 그녀는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다. 정의, 성공,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까지도.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